여러분,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다. 환경이 척박했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은 재능이 아니었다. 감정이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조직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다. 젊은 시절 나도 화가 많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졌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곤 했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던 한 직원이 조용히 눈을 떨구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화낸 것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나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즉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다. 자기 이해가 없다면 감정은 언제나 폭발하고 폭발한 감정은 조직과 사람을 흔든다. 나는 이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자기 이해.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힘이다. 대부분 사람은 화가 났다는 사실만 알고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달랐다. 회의 중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그 화가 그의 잘못 때문인지 내 기대가 무너져서 생긴 불안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타인 이해. 사람은 누구나 욕구와 상처, 기대치를 가진다. 그것이 감정의 뿌리가 된다. 내가 한 간부에게 물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좌절된 욕구의 신호였던 것이다. 셋째, 상호작용.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가 갖추어지면 이제 남은 것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다. 말의 속도와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화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지만 같은 내용을 조금 늦추고 따뜻한 톤으로 전달하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유머와 여유를 적절히 섞으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가 마음을 열게 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냉정하거나 차갑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따뜻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던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실력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사람의 실력은 감정의 그릇 안에서 자란다. 작은 불만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진정한 리더는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다. 감정을 이해하고 설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조직과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경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 타인을 판단하고 상황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감정을 경영하라. 그대의 감정이 바로 그대의 운명이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지능이나 학벌이 아니다. 바로 정서지능,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정서지능은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기 이해, 둘째는 타인 이해, 셋째는 상호작용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 먼저 자기 이해다. 자기 이해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내가 화가 난 상황을 떠올려 보자. 단순히 화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부하의 실수 때문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무너져서인가? 많은 경우 답은 후자다. 이해하지 못한 감정은 폭발로 이어지고 폭발한 감정은 조직과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문제 해결에 사용하고 좌절이 올 때는 성장의 동력으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정서지능과 자기 이해의 힘이다. 둘째, 타인 이해다. 사람은 각자 욕구와 기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감정의 뿌리를 만든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한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혹은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 라고 쉽게 평가한다. 그러나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은 먼저 타인의 내면을 읽는다. 왜 저 사람이 화를 내는가? 왜 저 사람이 불안해 보이는가? 그 원인을 이해하면 갈등의 절반은 이미 해결된다. 나는 삼성 초창기 한 간부가 반복적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았다.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좌절된 인정 욕구였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관계를 개선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이다.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갖춘 후 이제 남은 것은 감정을 어떻게 소통하고 활용할 것인가다. 말 한마디, 톤 하나, 속도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 나는 항상 말하기 전 3번 숨을 고르고 그 한 문장이 상대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생각했다. 화가 나더라도 천천히 따뜻한 톤으로 전달하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머와 여유도 중요한 도구다. 긴장이 흐르는 회의에서 나는 가끔 이렇게 말했다. 괜찮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하루 3번씩 틀렸어.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웃음으로 바뀌었고 직원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서지능의 새 기둥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조직과 인간관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자기 이해 없이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호작용은 공허하다. 상호작용만 강조하면 관계는 표면적이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관계 속에서 감정을 연결하라. 그 3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순간 사람과 조직은 살아난다. 이 3가지 기둥이 갖춰진 사람은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고 조직을 불안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타인의 마음을 읽고 관계 속에서 감정을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순간 정서지능의 길이 시작된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정서지능을 실제 조직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을 에너지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룰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한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그 속에는 항상 욕구가 숨겨져 있다. 분노, 슬픔, 두려움, 허무감, 질투. 이 모든 감정은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위협받고 있는가.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능력이 뛰어나도 경험이 풍부해도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휘둘린다는 것을.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은 결코 나쁘지 않다. 그들은 단지 좌절된 욕구의 화신일 뿐이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존의 욕구. 먹고 자고 안전하게 존재하려는 본능. 사업 초창기, 나는 하루 매출이 끊기면 직원 가족이 굶을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 절박함이 나를 움직였고 누구나 생존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힘임을 깨달았다. 둘째, 소속과 사랑의 욕구. 사람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야 살아있음을 체감한다. 나는 삼성 초창기 시절 아무리 훌륭한 비전이라도 같이 공감하고 따라줄 사람이 없으면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을 배웠다. 조직은 목표가 아닌 소속감으로 움직인다. 셋째, 힘과 영향력의 욕구. 사람은 단순히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영향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경험이 인간을 살아있게 만든다. 넷째, 자유의 욕구.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
나는 직원들에게 자유를 허락했다. 단,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용기를 포함한다. 자유를 경험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성장한다. 다섯째, 즐거움의 욕구.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배움의 즐거움, 성취의 만족, 사람과의 웃음.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작은 즐거움이 없으면 인생도 조직도 오래가지 못한다. 새벽의 커피향, 직원과 나눈 짧은 웃음, 완성된 제품을 처음 보았을 때의 설렘. 이런 즐거움이 삶과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문제는 이 욕구가 좌절되거나 왜곡될 때 발생한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무관심을 당하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통제를 받으며 힘의 욕구를 느끼는 사람이 무시될 때 감정은 폭발한다. 분노, 질투, 우울, 불안 모두 억눌린 욕구의 결과다. 나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다. 능력과 열정이 충분한 임원이 있었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자 분노와 불만으로 조직을 흔들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였다. 자네가 지금 힘들구나.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한마디가 10년의 비판보다 깊게 마음을 울렸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감정은 욕구의 신호인가? 아니면 단순한 반응인가? 정서지능 높은 사람은 감정을 해석하고 읽는다. 분노는 힘의 좌절, 슬픔은 사랑의 결핍, 두려움은 자유의 위협, 허무감은 즐거움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좌절된 욕구를 재정렬한다. 첫째, 인식. 지금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는가? 둘째, 표현. 그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셋째, 조정. 그 욕구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채울 방법을 찾는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은 더 이상 폭발이 아니라 성장과 관계를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좌절된 욕구를 이해하면 분노는 경고가 되고 슬픔은 자신이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임을 알려주며 두려움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신호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조직을 안정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욕구와 감정을 실제 리더십과 조직 경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여러분, 조직을 이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결단력, 전문 지식, 전략적 사고를 떠올리겠지만 나는 감정의 절제력이라고 확신한다. 리더의 감정은 조직 전체의 공기와 분위기를 바꾼다. 리더가 화를 내면 긴장이 조직 전체로 퍼지고 리더가 차분하면 혼란 속에서도 균형이 유지된다. 내 젊은 시절 나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젊은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가끔은 조금 더 늦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내 사고를 바꾸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음의 속도를 점검하는 습관, 감정을 객관화하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정 경영이란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화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조직과 인간관계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부하가 실수를 했다고 하자. 감정에 휘둘린 리더는 곧바로 꾸짖고 조직은 긴장으로 얼어붙는다. 하지만 감정을 읽고 조율할 줄 아는 리더는 먼저 묻는다. 자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직원의 마음을 열게 하며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 나는 감정을 설계할 때 속도와 온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목소리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말 한마디가 조직의 신뢰를 만들기도 깨뜨리기도 한다. 속도가 빠르고 톤이 차갑다면 메시지는 단순히 전달될 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또한 유머와 여유도 강력한 도구다. 긴장된 회의 중 나는 종종 웃음을 유도하는 한마디를 던졌다. 괜찮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하루 3번씩 틀렸어.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긴장은 풀리고 직원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감정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법,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기술이다. 진정한 리더는 싸움으로 강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감정 충동을 억제하고 관계를 지키며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다. 여러분, 조직의 성패는 숫자와 보고서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가 아니라 누가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결정한다.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을 경영하는 리더가 결국 조직을 살린다. 나는 젊은 시절 기술과 전략만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 깨달았다. 기술은 시대가 바꾸지만 감정은 언제나 인간을 지배한다. 감정을 읽고 설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조직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지금 조직 속에서 감정을 경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휘둘려 순간적 판단에 머물고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감정 경영을 실제 상처와 인간관계 관리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조직 내 신뢰와 관계를 지키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가진다. 그 상처를 숨기거나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반대로 상처를 이해해야 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믿었던 동료가 회사를 떠나는 경험을 했다. 그때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 사람을 미워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그 사건에서 인간의 복잡함과 감정의 깊이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임을 증명하는 증거다. 내가 겪은 상처를 통해 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겉모습 뒤에 숨은 사연과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임원이 큰 실수를 했을 때 나는 그의 행동만 보지 않았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혹시 불안하거나 지치지는 않았을까를 상상했다. 그 상상은 곧 내 말과 행동을 조절하게 만들었고 그 임원과 조직 모두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처를 이해하는 리더는 조직의 온도를 바꾼다. 조직은 단순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 감정의 균형이 결국 조직의 안정과 성과를 결정한다. 상처를 관리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은 곧 정서지능을 키우는 과정이다.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우리는 상처를 에너지로 바꾸고 조직과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다.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상대하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와 차분한 태도는 환자의 하루를 바꾸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회장님,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환자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었다. 진짜 어른, 진짜 리더는 상처와 감정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상처를 인정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살리고 조직을 성장시키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직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피하며 순간의 판단에만 머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파트에서 나는 말과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감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직과 관계를 살리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말이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많은 사람들은 말의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강조하고 싶다. 말의 태도와 의도, 속도와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말에는 세 가지 층이 있다. 첫째, 내용. 무슨 말을 하는가? 둘째, 태도. 어떤 어조로 말하는가? 셋째, 의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회의에서 직원이 보고서에서 실수를 했다. 그때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했나? 라고 말하면 내용은 전달되지만 태도와 의도가 공격적이어서 직원의 마음은 얼어붙는다. 반대로 자네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내용은 같지만 태도와 의도가 존중으로 전달되어 직원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게 된다. 말의 속도와 온도도 중요하다. 감정이 격해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온도는 낮아진다. 급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느린 말은 생각할 여유를 준다. 중요한 말일수록 나는 항상 3번 숨을 고르고 발화했다. 그 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정제하는 시간이다. 유머와 여유는 또 다른 도구다. 회의 중 긴장이 높을 때 나는 가끔 이렇게 말했다. 괜찮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하루 3번씩 틀렸어. 그 짧은 한마디가 회의실을 부드럽게 만들고 직원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감정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솔직함이 아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단 2글자 차이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다. 솔직함이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미숙함이다. 반대로 감정을 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솔직함을 표현하면 관계는 강화되고 신뢰는 깊어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관계로 승리하라. 논리적 승리는 순간이지만 관계로 남긴 말은 평생이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말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조직을 살린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될 수도 있지만 감정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감정을 설계하고 에너지를 조율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의 설계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를 결정한다. 감정을 읽고 존중하며 태도와 의도를 조율할 줄 아는 리더만이 사람과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다. 반대로 감정을 무시하거나 말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순간의 승리만 얻고 관계와 신뢰는 잃는다. 이제 질문을 던지겠다. 당신은 지금 말과 감정을 설계하며 관계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의 분노와 감정에 휘둘려 사람을 잃고 조직을 흔들고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말과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실제 조직과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십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감정에 휘둘린다. 분노가 일면 화를 내고 좌절이 오면 낙담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2번째 눈, 즉 메타인지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이 2번째 눈은 우리에게 감정을 객관화하고 설계할 힘을 준다. 화가 나면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모든 결정에서 속도와 직감만 믿었다. 그러나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가끔은 조금 늦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마음의 속도를 점검하고 감정을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메타인지는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고다. 화가 난다는 것은 인간적이다. 하지만 그 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폭발이 아니라 조직과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된다. 나는 이를 감정의 투명화라고 불렀다. 감정이 투명해지면 원인을 볼 수 있고 원인을 보면 대응은 단순해진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내가 임직원에게 화를 냈을 때 그 원인이 그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 하나가 내 리더십을 바꾸었다. 메타인지를 가진 리더는 감정을 설계한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다. 그 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조직과 관계를 보호하는 시간이다. 또한 메타인지는 솔직함과 존중을 구분하게 해준다.
솔직함만 강조하면 무례가 된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더해진 솔직함은 존중이 된다. 즉, 감정을 읽고 설계하여 표현할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와 신뢰를 지킬 수 있다. 내가 회의 중 한 임원의 불편한 표정을 포착했을 때 메타인지 없는 리더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지만 메타인지가 있는 리더는 이렇게 판단한다. 저 사람은 아마 오늘 안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겠구나. 이 차이가 조직과 사람을 살리느냐 혹은 무너뜨리느냐를 결정한다. 감정을 읽고 설계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 무기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두 번째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눈을 통해 감정을 객관화하고 에너지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메타인지와 감정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과 인간관계 속 균형을 만들고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룰 것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감정의 균형이다.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관계가 평화롭고 조직과 개인이 성장할 수 있다.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 이해만 깊으면 이기적이 된다. 타인 이해만 앞서면 공허하다. 상호작용만 강조하면 표면적인 관계가 된다. 결국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자라야 인간관계도 살아난다. 나는 회의 후 항상 스스로를 점검했다. 내가 방금 한 말은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까? 내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습관화하면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만드는 에너지로 변환된다. 조직의 공기는 리더의 감정 균형에 따라 달라진다. 리더가 감정에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리더가 감정을 이해하고 설계할 줄 알면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한 임원의 불만과 직원들의 피로를 관찰하며 배웠다. 감정의 균형을 잃은 조직은 긴장과 불신으로 얼어붙는다. 그러나 균형을 잡은 조직은 작은 갈등에도 부드럽게 대응하고 신뢰와 존중 속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 감정 균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조직을 성장시키는 리더십의 본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겠다. 한 젊은 간부가 보고서에서 실수를 했을 때 감정이 앞선 리더는 곧바로 꾸짖었다. 그 결과 회의실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직원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다. 반면 감정 균형을 갖춘 리더는 달랐다. 그는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직원의 상태를 살핀 뒤 조언과 격려를 전달했다. 같은 실수였지만 조직의 분위기와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이 바로 감정 균형의 힘이다. 균형 있는 감정은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으며 조직과 사람을 성장시킨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묻자.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사람과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관계와 신뢰를 흔들고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감정 균형을 바탕으로 욕구를 재정렬하고 성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에너지로 바꾸고 인간관계를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결국 욕구의 언어다. 분노, 슬픔, 두려움, 허무감.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채우지 못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은 폭발로 나타나고 조직과 인간관계는 흔들린다. 반대로 욕구를 이해하고 재정렬하면 감정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사람과 관계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나는 이를 세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인식. 지금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는가? 둘째, 표현. 그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라. 셋째, 조정. 욕구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채울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직원이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고 조직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나는 그에게 단순히 참아라 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어떤 마음인지 솔직히 말해보라 라고 물었다.
그는 마음을 열었고 나는 그 욕구를 조직과 관계 속에서 채울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이해하고 조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이 바로 성숙한 욕구 관리다. 욕구를 억압하면 감정이 형태를 바꿔 폭발한다. 억눌린 사랑은 집착으로, 억눌린 자유는 반항으로, 억눌린 인정 욕구는 비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욕구를 재정렬하면 좌절된 감정이 에너지로 바뀌고 개인과 조직 모두 성장한다. 나는 종종 젊은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월급은 자네의 가치가 아니야. 자네가 만든 변화와 영향이 자네의 가치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유 욕구, 힘과 영향력의 욕구를 성숙하게 다루면 조직과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욕구를 이해케 하는 사람만이 조직을 안정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지자. 당신은 지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재정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좌절된 욕구가 폭발하기 전에 그 욕구를 이해하고 에너지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욕구 이해와 감정 경영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과 감정을 경영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다룰 것이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원리를 정리하고 통합하게 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트에 왔다. 우리는 지난 여러 파트를 통해 감정과 욕구, 정서지능, 메타인지, 인간관계, 조직 속 균형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다. 감정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설계하고 에너지로 전환할 최시의 자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조직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마다 사람의 감정이 함께 움직였다. 한 사람의 불만, 한 부서의 피로, 한 동료의 좌절까지 모두 감정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했다. 감정을 읽지 못하는 리더는 조직을 흔들고 조직이 흔들리면 시장을 잃는다. 반대로 감정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리더는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성장시키며 신뢰와 존중 속에서 성과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기술과 전략을 가장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깨달았다. 기술은 시대가 바꾸지만 감정은 언제나 인간을 지배한다. 기술만으로는 조직을 안정시킬 수 없다. 진짜 리더는 감정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감정을 경영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읽는다. 다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속에서 감정을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진정한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타인을 존중할 수 없고 관계와 신뢰는 오래 가지 않는다. 나는 말기암으로 투병할 때 한 간호사의 미소를 잊지 못한다. 수많은 환자를 상대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조직과 사람, 관계를 살리는 리더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읽고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의 힘도 마찬가지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속도, 온도, 태도, 의도까지 고려하여 설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경영하고 있는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사람과 조직을 흔들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사람과 조직을 성장시키고 있는가? 감정을 경영하는 사람은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으며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고 조직에서는 리더가 되며 사회에서는 신뢰가 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웠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건물도 재산도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 시간, 그것이 나의 진짜 유산이었다.
여러분, 결론은 명확하다. 감정을 경영하라. 그것이 인간을 경영하는 것이고 인간을 경영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오늘부터라도 자신과 주변의 감정을 읽고 설계하고 존중하며 관계 속에서 균형을 만들어보라. 그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조직과 삶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